왜 전 세계 기업들은 한국의 전통 금속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을까? 왜 나사조차 한국의 기술을 주목하게 된 걸까?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의 전통 기술이 이렇게 각광받기 시작했을까? 1965년 제가 처음 한국을 찾았을 때만 해도 이런 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폐허가 된 거리, 무너진 건물들, 가난에 지친 사람들. 그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전통 금속 기술이 현대 반도체 공정의 혁신을 이끌고 배터리 기술의 새 지평을 열며 첨단 의료기기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금속 활자와 녹그릇에서 시작된 기술이 이제는 AI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우주선 소재 개발까지 첨단 기술의 세계에서 한국은 이미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사연으로 한국의 숨겨진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놀라운 발견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는 MIT 금속공학과의 마크 피터슨 교수입니다. 지금은 정년을 앞두고 있지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의 금속 기술을 연구해왔죠.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1965년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 저는 MIT에서 박사과정 중이었고 동아시아의 전통 금속 제조 기술을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중국과 일본의 기술은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 방문을 망설였죠.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으니까요. 지도 교수님께서도 한국행을 만류하셨답니다. 피터슨,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의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겠나? 차라리 일본이나 중국을 더 연구하는 게 어떻겠나? 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직감이 있었어요. 한국의 금속 기술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선택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충격적이었어요. 폐허가 된 거리, 무너진 건물들, 그리고 가난에 지친 사람들.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국립박물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청동 유물들이 첫 번째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청동 제작 기술의 정교함은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문헌의 내용보다도 놀라웠죠. 특히 표면 처리 기술은 당시 유럽의 기술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박물관 큐레이터였던 김철수 선생님과의 만남도 잊을 수 없어요. 그분은 제게 청동 거울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그 거울의 표면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속 가공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의 과학이죠. 라는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기술이 단절되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방문했던 작은 대장간에서도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장인 한 분이 보여주신 녹그릇 제작 과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 온도에서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것도 두드리는 횟수도 모두 대대로 전해 내려온 거지요. 장인의 말씀처럼 그 기술은 마치 DNA처럼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죠. 현대 과학으로도 완벽히 설명하기 어려운 금속의 배합 비율과 열 처리 방식이 경험적 지식으로 전승되고 있었어요. 특히 녹그릇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망치질의 리듬은 마치 음악처럼 정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리듬에도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었죠. 처음 2주 일정으로 왔던 한국 방문은 한 달로 연장됐고 그 후로도 매년 한국을 찾게 됐답니다. MIT로 돌아간 후에는 한국의 전통 금속 기술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는 의아해했죠. 당시만 해도 한국은 학문적 연구 가치가 있는 나라로 여겨지지 않았으니까요. 동료 연구자들은 제게 왜 하필 한국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요. 전통 기술을 고스란히 간직하면서도 그것을 현대화하려는 노력이 공존하는 곳, 그것이 바로 제가 본 한국이었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은 옳았습니다. 연구를 진행할수록 한국의 금속 기술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이었죠. 장인들의 손끝에서 이어져 온 수천 년의 지혜, 그리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젊은 기술자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전통 기술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기술과 접목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 녹그릇의 제작 기법을 현대적 금속 가공에 응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죠. 한 번은 한 젊은 엔지니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교수님, 우리는 과거에 갇혀있지 않아요. 과거의 지혜를 미래의 기술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 말에서 저는 한국의 미래를 보았어요. 전통을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닌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려는 의지를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본 것은 한국의 미래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꿋꿋이 이어져 온 기술력,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을 이뤄내려는 의지. 현재 한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것이 우연이 아닌 이유죠. 1965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앞으로 한국을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만들어낼 잠재력이 숨어 있었어요. 저는 그저 그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행운아 중 한 사람일 뿐이죠. 이제 제 연구 인생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만큼은 여전히 현역이에요. 매년 새로운 발견이 있고 새로운 놀라움이 있으니까요. 제 한국 방문의 전환점이 된 것은 우연히 들르게 된 청주 고인쇠 박물관에서의 발견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의 전통 금속 기술을 연구하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동료 연구자가 청주에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며 추천해 주었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박물관 방문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지심 체요절을 처음 마주한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377년에 제작된 금속 활자본이라는 설명을 듣고 저는 믿기지 않았죠. 이게 정말 금속 활자로 찍어낸 건가요? 라고 여러 번 되묻기도 했답니다. 당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은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1455년에 인쇄된 것으로 기록된 이 성경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선 금속 활자본이 여기 있다니 학자로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금속 활자의 품질이었죠. 박물관의 특별한 허가를 받아 현미경으로 활자의 단면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그 정교함은 실로 경이로웠어요. 활자의 두께가 놀랍도록 균일했고 글자의 모양도 일정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인데요. 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자 박물관 학예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죠. 아직 더 놀라운 게 있답니다. 이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보다 더 오래된 금속 활자본들이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직지심 체요절보다 약 140년 앞선 1234년에 상정고 금예문이라는 금속 활자본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답니다. 저는 즉시 MIT의 실험실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금속 활자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어요.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활자의 주성분은 구리와 납이었는데 그 배합 비율이 놀랍도록 과학적이었죠. 현대 금속공학의 관점에서 봐도 최적의 비율에 가까웠어요. 구리는 활자의 단단함을 보장하고 납은 주조의 용이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구텐베르크의 활자와 비교했을 때였습니다. 두 활자의 제작 방식이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특히 활자를 주조할 때 사용한 금속의 배합 비율이 거의 일치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혹시 실크로드를 통해 이 기술이 유럽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던진 이 질문에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실제로 당시 실크로드를 통해 동양의 많은 기술들이 유럽에 전해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직지심 체요절의 활자, 주조 기술과 현대 반도체 제조 공정 사이에서 발견한 놀라운 유사성이었죠. 금속의 용의 온도 조절, 주형에 부어넣는 방식, 냉각 과정의 시간 조절 등 마치 현대 반도체 공정의 원형을 보는 것 같았어요. 특히 활자를 주조할 때 사용한 주형 제작 기술은 현대 반도체 제조에서 사용하는 포토리소그래피 공정과 개념적으로 매우 유사했습니다. 물론 규모와 정밀도는 비교할 수 없지만 기본 원리는 놀랍도록 비슷했죠. 이런 발견들은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의 금속 기술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대 기술의 뿌리였던 거죠. 실제로 현재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최근에는 한 반도체 회사의 연구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선조들의 금속 가공 기술이 우리 DNA에 새겨져 있나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정밀 공정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금속 활자 연구에 매진하던 1970년대 후반 MIT의 동료 교수 한 분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피터슨, 당신의 연구를 현대 산업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저 참고 자료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 제안은 제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죠. 특히 직지의 금속 활자 제작 과정에서 발견한 온도 제어 기술은 정말 놀라웠어요. 금속의 용해점에 따른 정교한 온도 조절, 주물의 두께에 따른 냉각 시간 조절 등은 현대 공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이런 기술들이 600년 전에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여러 기업들과 협력 연구를 시작했어요. 전통 금속 기술의 원리를 현대 산업에 적용해보는 프로젝트였죠. 처음에는 작은 시도였지만 점차 그 가능성이 입증되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반도체 공정에서 금속 활자, 주조 기술의 원리를 응용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도 저는 매년 청주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직지를 볼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을 넘어
미래 기술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이 귀중한 유산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 많은 영감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금속 활자 연구를 하면서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한글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활자의 형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었어요. 한글 금속 활자를 관찰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문자들의 활자와 달리 한글 활자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현대의 모듈러 시스템처럼 기본 요소들의 조합으로 다양한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닌데요. 제가 한글을 연구하면서 처음 든 생각이었습니다. 공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글은 마치 정교한 설계 도면 같았어요. 자음과 모음의 기본 형태가 마치 공학적 도면처럼 정확한 비율과 각도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자음 제작의 원리였습니다. 기역이라는 기본 형태에서 키읔과 쌍기역이 파생되는 방식은 마치 현대공학의 모듈화 원리와 흡사했어요. 이는 15세기에 이미 체계적인 설계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죠. 세종대왕 시대의 과학기술 수준을 재평가하게 된 계기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글 창제 과정을 기록한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서 저는 그 시대의 과학적 사고 수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음성학적 원리를 기하학적 도형으로 표현한 것은 현대공학의 관점에서도 매우 혁신적인 발상이었거든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자음을 만들었다는 설명은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각 글자의 구조를 분석해보니 그 안에는 정교한 기하학적 원리가 숨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기역의 각도는 발음할 때 혀의 움직임을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각도로 설계되어 있었답니다. 모음의 설계 원리는 더욱 놀라웠어요. 하늘, 땅, 사람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요소의 조합으로 모든 모음을 표현한다는 발상은 현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본 원리와도 맞닿아 있었죠. 최소한의 요소로 최대한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최소 요소, 최대 효과의 원리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한글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어요. 컴퓨터 자판 설계에서 한글은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기본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수천 개의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 덕분에 컴퓨터 처리가 매우 효율적이죠. 특히 AI 시대에 한글의 구조적 특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계학습 분야에서 한글은 패턴 인식의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어요. 규칙적인 구조와 조합의 원리가 AI 알고리즘 학습에 매우 적합하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글로벌 IT 기업들도 한글의 구조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자 인식 시스템을 개발할 때 한글의 제자 원리를 참고한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일부 기업은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할 때 한글의 조합 원리를 응용하고 있다고 해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편히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과학적 원리가 집약된 혁신적인 발명품이 되었죠. 이는 현대공학의 관점에서도 놀라운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만약 세종대왕이 현대의 컴퓨터 시대를 예견했다면 아마도 한글을 지금과 똑같이 설계했을 거라고요. 그만큼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 체계니까요. 제가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는 단순히 특이한 문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이것이 얼마나 혁신적인 발명품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과학과 예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AI와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화되면 한글의 가치는 더욱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미래 기술 분야에서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응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최첨단 기술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한글 연구를 하면서 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다른 과학기술로 확장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끈 것이 바로 전통 녹그릇이었어요. 금속 활자와 마찬가지로 녹그릇에도 한국만의 특별한 기술이 숨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처음 녹그릇 연구를 시작한 계기는 우연이었습니다. 한국의 시골 마을을 방문했을 때 한 할머니께서 50년 된 녹그릇으로 밥을 지어주셨는데 그 맛이 놀랍도록 좋았어요. 이 그릇 때문에 밥맛이 다르다는 할머니의 말씀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죠. MIT 실험실로 돌아와 녹그릇 샘플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구리와 주석의 비율이 놀랍도록 정교했고 표면 처리 방식도 매우 특별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릇 표면의 미세 구조였죠.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해보니 녹그릇 표면에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 패턴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닌 제작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서구의 금속 가공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죠. 특히 망치질의 횟수와 강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장인들은 정확히 3333번의 망치질을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미신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실험을 통해 이 횟수가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도의 반복 타격이 금속 결정 구조를 최적화하는데
필요한 횟수였던 거죠. 더 놀라운 발견은 녹그릇의 항균 특성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세균을 녹그릇 표면에 배양해봤는데 대부분의 유해균들이 24시간 내에 사멸했어요. 이는 단순히 구리의 항균 작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비밀은 표면 처리 방식에 있었어요. 장인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그릇 표면을 처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나노 단위의 특수한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이 구조가 항균 효과를 크게 증폭시켰던 거죠. 현대 과학으로도 쉽게 재현하기 어려운 기술이었답니다. 서구의 금속 가공법과 비교해보니 차이점이 더욱 분명해졌어요. 서구에서는 주로 기계적인 가공에 중점을 뒀다면 한국의 전통 방식은 금속의 내부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마치 현대의 나노 기술과 유사한 접근 방식이었죠. 이런 발견들은 현대 소재 공학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균 소재를 개발할 때 전통 녹그릇의 표면 처리 방식을 응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실제로 몇몇 의료기기 회사들이 이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한 의료기기 제조사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수술 도구의 표면 처리에 전통 녹그릇의 기술을 응용하는 프로젝트인데 초기 결과가 매우 긍정적입니다. 특히 항균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이런 연구를 하면서 가장 놀라운 점은 현대 과학으로도 완벽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아직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망치질의 리듬이 금속의 결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표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화학 반응들은 아직도 연구 중입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교수님, 우리가 첨단 기술이라고 자부하는 것들이 사실은 수백 년 전 우리 선조들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일 수도 있겠네요.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전통 기술의 가치가 더욱 빛나고 있어요. 녹그릇 연구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지혜를 재발견하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전통 금속 기술에 대한 연구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비밀들이 그 속에 숨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비밀들은 우리가 직면한 현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죠. 2018년 늦가을, 저는 한국의 한반도체 공장을 찾았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의 최첨단 생산 라인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견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제 연구 인생을 뒤바꿀 만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온도 제어 시스템 좀 보세요, 교수님. 생산 라인을 안내하던 김민수 수석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금속 활자 주조 과정과 놀랍도록 유사하지 않나요?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온도 제어 방식이 제가 연구해온 전통 금속 활자 주조 기술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물론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고 정교화되었지만 그 근본 원리는 같았습니다. 사실 저희도 얼마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6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기술이 지금 최첨단 반도체 공정의 핵심이 되어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그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 공정에서 보여준 정교함이었어요. 전통 금속 활자가 가진 정밀도의 비밀이 현대 반도체 공정에서 재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발견은 제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MIT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트러디셔널 코리안 메털러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통 금속 기술이 현대 산업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연구하는 프로젝트였죠. 처음에는 몇몇 동료 교수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통 기술이 현대 산업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라고 물었죠. 하지만 첫 연구 결과가 나오자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에요. 전기차 배터리의 전극 제조 과정에서 전통 녹그릇의 표면 처리 기술이 응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교수님, 이 기술 덕분에 배터리 수명이 30% 이상 늘어났어요. 연구소장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찾던 해답이 수백 년 전 조상들의 기술 속에 있었던 거죠. 특히 배터리 전극의 미세구조 제어 기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통 녹그릇의 표면 처리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인데 이를 통해 배터리의 충전 효율과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런 발견들은 전 세계 기업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NASA에서도 우주선 소재 개발에 이 기술을 응용하려 시도하고 있죠. 2021년 초에는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시작됐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의료기기 스타트업이 전통 녹그릇의 항균 특성을 의료기기 소재에 적용하는 연구였어요. 특히 수술 도구와 임플란트 소재 개발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한국의 전통 기술이 현대 의료 혁신으로 이어지다. 실리콘밸리의 한 테크 미디어가 이런 헤드라인을 뽑았을 때는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MIT 연구실에서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어요. 교수님,
왜 이제서야 이런 놀라운 기술들이 발견된 걸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멀리서 답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구나. 때로는 미래의 열쇠가 과거 속에 숨어 있기도 하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흥미진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NASA의 우주선 소재 개발팀과 함께하는 연구인데요.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금속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다름 아닌 전통 금속 재련 기술이었죠. 지금도 매일같이 새로운 발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기술은 마치 보물상자처럼 열면 열수록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라는 것을요. 옛것과 새것이 만나 시너지를 일으키는 곳, 그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한국 기술의 특별함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것이라 믿습니다. NASA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이제 막 시작 단계가 아닐까? 그동안의 발견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2023년 초 제가 참석한 MIT 기술 포럼에서 흥미로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소재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였는데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특별한 주목을 받았죠. 지난 10년간 소재 산업의 특허 출원 건수를 분석해보니 한국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금속 기술을 현대화한 특허가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발표자의 말에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특허들이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 아닌 실제 산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기술들이었다는 점이었죠. 예를 들어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한 새로운 배터리 소재는 전통 제철 기술의 원리를 응용한 것이었어요. 철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던 온도 제어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인데 이를 통해 배터리의 안정성과 수명을 대폭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기술의 진정한 혁신은 과거와 현재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한 컨퍼런스 참가자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며 한국의 경쟁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통 기술의 DNA가 첨단 기술과 만나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삼성의 한 연구원이 저에게 설명해준 말입니다. 향후 10년의 전망은 더욱 밝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기술들이 하나둘씩 빛을 보기 시작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요. 특히 주목할 만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우주산업이에요. 한국의 전통 금속 기술이 우주선 소재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사와의 프로젝트에서 이미 그 가능성이 입증되었죠. 한국의 기술은 이제 지구를 넘어 우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우주산업 컨퍼런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의료 분야의 발전도 기대됩니다. 전통 녹그릇의 항균 특성을 응용한 새로운 의료기기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어요. 이미 임상실험에서 놀라운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로봇공학 분야에서도 흥미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 금속 가공 기술의 정교함을 로봇 관절 개발에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에요. 인간의 움직임을 더욱 섬세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MIT의 한 동료 교수가 최근 저에게 한 말입니다. 과거의 지혜와 현대의 기술이 만나 시너지를 일으키는 곳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보여줄 기술 혁신의 진정한 모습은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것을요. 전통의 지혜가 미래 기술과 만나 만들어낼 새로운 가능성들.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앞으로의 10년,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한국이 보여줄 더 놀라운 혁신들을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의 중심에는 언제나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가 있을 거예요. 한국의 기술 발전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흥미진진한 여정의 증인이 될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 하나를 접했습니다. 한국의 한 연구팀이 전통 대장간의 망치질 리듬을 분석해 새로운 금속 가공 공정을 개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망치질의 리듬에 숨겨진 과학이 있었던 거죠. 충격을 가하는 간격과 강도가 금속의 내부 구조를 최적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수백 년간 경험적으로 전해져 온 기술 속에 현대 과학으로도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원리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발견들이 모여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전통 속에 숨겨진 지혜를 현대 기술로 재해석하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 기술의 미래는 과거 속에 있다. 제가 최근 한 강연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바로 그 증거라고 믿습니다. 기술의 미래는 과거 속에 있다. 제가 한 이 말을 듣고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처음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도 이런 확신이 있으셨나요? 1965년
19살의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당시 저는 그저 동아시아의 금속 기술을 연구하는 젊은 학생일 뿐이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곳이었죠. 하지만 그 힘겨운 시기에도 장인들의 손끝에서는 놀라운 기술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청동 거울의 섬세한 문양, 녹그릇의 정교한 제작 기술, 금속 활자의 과학적 주조 방식, 이런 발견들이 저를 계속해서 한국으로 이끌었어요. 실은 저도 몰랐습니다. 학생의 질문에 솔직히 답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죠. 이 기술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미래에 큰 가치를 가질 거라는 것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 직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특히 감동적인 것은 젊은 연구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전통 기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어요. MIT의 한국계 학생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교수님, 우리가 이어받은 유산이 이렇게 대단한 것인 줄 몰랐어요. 한 학생이 전통 금속 기술을 연구하며 한 말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것을 더 발전시켜야 할 차례네요. 후배 연구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혁신은 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전통 속에, 조상들의 지혜 속에 해답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미래적인 것이 가장 전통적인 것일 수 있다. 이것이 제가 30년간의 연구를 통해 깨달은 진실입니다. 한국의 금속 기술 연구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여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최근에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을 거라고요. 아직도 한국의 전통 속에는 수많은 비밀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미래의 어떤 혁신으로 이어질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교수님의 다음 연구 계획은 무엇인가요? 얼마 전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제가 아닌 다음 세대의 차례입니다. 그들이 전통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더 큰 혁신을 이뤄낼 거예요. 저는 그저 그들의 여정을 지켜보는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곧 저는 정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저의 관심과 애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를 더욱 놀랍게 할 새로운 혁신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을요. 30년 전 우연히 시작된 이 여정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한국의 놀라운 여정의 작은 증인이 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한국이 보여줄 다음 혁신이 어떤 것일지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MIT 마크 피터슨 교수님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